남편의 내연녀가 집에 들어선 것은 아내의 산후 오로가 채 끝나지도 않았을 때였다. 핏물이 여전히 산후 패드에 붉게 배어 나왔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거 30만 원이니까 이거 받고 그냥 가세요.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고. 어린 엄마는 태어난 지 사흘 된 핏덩이를 품에 안은 채 울지도 대꾸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돌아섰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자존심을 지킬 마지막 방법인 것처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벼랑 끝으로 내몰린 듯했던 바로 그녀가 떨리는 두 손과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아내의 제왕절개 흉터가 아물기도 전에 이혼 서류에 서명했던 남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한 남자를 세상 앞에 무릎 꿇게 한 그 여정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날 아침은 햇살이 부드러웠다. 3월 말, 사흘 내리 지겹게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처음으로 비친 햇살이 산부인과 병원 복도를 파고들었다. 병원 문 밖 아카시아 나무는 어느새 첫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3.5kg 남짓, 작고 작은 몸으로 시어머니가 어제 오후에 가져다 준 얇은 속삭이에 둥글게 쌓여 있었다. 배의 제왕절개 상처에서는 아직 진물이 새어나왔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에 서연은 이를 악물고 숨을 참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6년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약부터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다. 임신 테스트기에 한 줄에 수없이 절망했던 지난날. 바로 이 순간 그녀는 비로소 엄마가 되었다. 남편 민주는 데리러 오지 않았다.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바쁘다며 어머니께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신 6개월째부터 그의 부재에 익숙해져 있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었고 다음은 피곤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소식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집으로 돌아가 언젠가 보금자리라 꿈꿨던 부부의 침실, 그 작은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싶을 뿐이었다. 택시가 문 앞에 멈추고 시어머니가 먼저 내려 문을 열었다. 서연이 뒤따랐다. 왼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오른손으로는 분유와 기저귀 몇 장이 든 가방을 들었다. 높은 문턱을 넘을 때 그녀는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집안의 정적이 조금 이상했다. 남편이 두 모자를 마중 나올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몇 초 후 거실에서부터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은 여자였다. 몸에 꼭 붙는 하얀 셔츠, 검은 펜슬 스커트. 밤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져 있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독한 향수 냄새가 서연의 코를 찔렀다. 민준이 바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아내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안부 한마디 묻지 않은 채 그는 차갑게 내뱉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어머니께서 확실히 아셨으면 해서요. 방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물을 따르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다.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그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와 상냥하지만 파렴치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빼앗은 게 아니라 그냥 되찾으러 온 거예요.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서연의 가슴이 아닌 아직 피가 배어나오는 복부의 상처를 그대로 갈랐다. 그녀는 아이를 더욱 굳게 끌어안았다. 두 눈은 이글거렸지만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아기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몸을 뒤척이며 짧게 응애하고 울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시어머니는 주전자를 내려놓고 민준을 향해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섰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내가 애 낳은 지 이틀밖에 안 지났어. 아직 실밥도 못 풀었다고. 민준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저랑 서연이 안 맞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결혼 6년 만에 겨우에 가졌고 이제 애도 낳았으니 서로를 놓아줄 때도 됐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끼어들었다. 언니가 고생하는 건 원치 않아요. 저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숨기고 싶지도 않고요.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다리를 떨며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아이를 감싼 손등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땀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뺨으로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원망하거나 묻지 않았다.
그저 이 사람이 한때 자신의 청춘을 모두 맡길 만큼 믿었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의자로 물러나 앉아 머리를 감쌌다.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다. 며느리 편을 들지도 아들을 꾸짖지도 않았다. 아마도 침묵을 선택해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려는 듯했다. 서연은 침실로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왕절개 상처에 칼날 같은 고통을 주었다. 그녀는 아이를 요람에 내려놓고 속사계를 풀어 뺨을 아이의 이마에 대어 체온을 확인했다. 정상이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붕대를 풀고 새 것으로 갈았다. 방 안에는 선풍기 소리만 윙윙거릴 뿐 아무도 들어오거나 묻지 않았다. 민준과 그 여자는 밖에서 무언가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서연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아이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거실에서는 그 여자가 네일샵 개업 계획에 대해 무언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주는 따라 웃었지만 그의 눈은 굳게 닫힌 방문을 향해 차갑게 빛났다. 점심 무렵 여자가 일어나며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전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민준 씨는 어머니랑 식사하고요. 그녀는 서연의 방문 앞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지만 가기 전에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언니 푹 쉬세요. 피곤하실 텐데 걱정 마세요. 올 것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민준도 그녀를 따라 바로 나갔다. 방에 들어오지도 아이에게 인사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요람 옆에 조용히 앉아 두 작은 손을 모으고 새근새근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숨결이 고르게 오르내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한 박자씩 더 아파왔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3인분의 저녁상을 차렸지만 식탁에는 두 사람만 앉았다. 서연은 피곤하다며 내려오지 않았고 실제로도 기진맥진했다. 그녀는 물만 마시고 출산 가방에 있던 낡은 과자 한 봉지로 끼니를 때웠다. 병원에서 돌아온 첫 식사는 남편도 안부의 말도 순산을 축하하는 말도 없이 기계의 호흡처럼 무미건조하게 흘러나오는 TV뉴스 소리뿐이었다. 서연은 옆으로 누워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눈을 뜨고 있었다. 잠들지도 울지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단 한 문장만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빼앗은 게 아니라 되찾으러 온 것뿐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되찾는단 말인가? 이 남자는 처음부터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서연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것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줄 모르는 한 남자의 정거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품에서 아이가 뒤척이며 엄마의 가슴에 뺨을 기댔다. 상처가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신음하지 않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널 데리고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출산 후 사흘째, 서연이 아직 실밥도 풀지 못하고 10분 이상 앉아있으면 어지러움을 느낄 때 민준의 내연녀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민준 없이 혼자였다. 그녀는 모스그린 색의 니트 스웨터에 무릎 길이의 스커트, 앵클부츠 차림으로 마치 백화점에서 막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로고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크림색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값비싼 물건을 평범하게 보이도록 디자인한 티가 났다. 그녀는 노크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아기 옷을 널고 들어오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그녀는 익숙한 듯 부엌 한가운데에 섰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은 종소리처럼 날카로웠다. 아기 보러 왔어요. 그리고 서연 씨한테 드릴 선물도 좀 있고요. 서연은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오른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왼손으로는 돌처럼 딱딱한 아랫배에 물주머니를 대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으며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아이는 아직 약했다. 의사는 경미한 황달이 있으니 비치료를 받고 모유를 꾸준히 먹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어제부터 젖이 돌지 않았다. 밤새 전몸살로 열이 났고 온몸이 잡아당겨지는 듯 아팠다. 그 여자는 아기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서연이 아픈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다. 그저 다가와 핸드백에서 글씨 하나 없는 옅은 분홍색 봉투를 꺼내 침대 가장자리에 놓으며 말했다. 이 안에 50만 원 있어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받고 그냥 떠나세요. 질척거리지 말고.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은 손을 뻗지 않았다. 마치 뱀이 기어오는 것을 보듯 그 봉투를 쳐다보았다. 그때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깨졌다. 막 들어오던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있다가 분노로 손을 떨었다. 그녀는 찻잔을 그대로 타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차자는 박살이 났고 찬물이 여자의 다리에 튀었다. 여기가 시장인 줄 아나? 어디서 택시비 주듯 사람을 돈으로 내쫓아. 여자는 약간 주춤하며 당황했지만 뉘우치는 기색 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확실히 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질질 끄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이는 언니가 키우기로 합의된 걸로 아는데요. 서연은 시어머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고통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잔을 깨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부엌으로 돌아섰다. 아들을 꾸짖지도 그 여자를 내쫓지도 서연의 편을 들지도 않고 그저 중간에 서기를 택했다. 아무도 반응이 없자 여자가 다시 덧붙였다. 어쨌든 저도 여자니까 언니가 힘든 건 원치 않아요. 그리고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 집을 나섰다. 봉투는 침대 가장자리에 얼룩처럼 뻔뻔하게 놓여 있었다. 서연은 손대지 않았지만 아기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서둘러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를 안아 달랬다. 모든 동작이 서툴렀고 허리가 욱신거리고 제왕절개 상처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누울 수는 없었다. 아이는 계속 울었다. 젖도 없고 안아줄 사람도 없이 엄마의 온기와 굴욕감만이 방안을 맴돌았다. 그날 정오, 서연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다시 데려가 비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집에서는 도저히 돌볼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민주는 오지도 전화하지도 문자 한 통 보내지도 않았다. 서연은 치료실 밖에서 작은 보호 안경을 쓴 채 파란 불빛이 나오는 상자 안에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약하지만 꾸준히 젖을 먹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그녀는 거의 2시간 동안 그곳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와서 말을 걸지 않았다.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냥 죽어버렸을 텐데.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 쪽을 향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쌕쌕거렸지만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움직였다. 그제야 그녀는 출산 후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병원 복도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첫 주를 입력했다. 출산 후 첫 주 지출. 해열제 6, 800원. 소독거즈 이팩3, 800원. 흰죽과 우유사 500원. 신생아 기저귀 8, 600원. 병원 택시비 10, 0원. 굴욕감. 가격을 매길 수 없음. 그녀는 메모를 저장하고 비밀번호를 아이의 생일로 설정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가장 사소한 것부터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지쳐서 말이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가 황달이 있는데 분유만 먹어서는 체중이 늘지 않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젖이 나와야 해. 아프고 유두가 갈라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돼도 아이를 맡길 수 없으니까. 부엌에는 내연녀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가 그대로 있었다. 서연은 바구니를 들고 나가 지나가던 폐지 줍는 아주머니에게 건네주고 손을 씻고 컴퓨터를 켰다. 오래된 설계 프로그램을 열었다.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던 낡은 도면, 유리블록, 채광, 옥상의 경사도, 그리고 호박 넝쿨을 걸 수 있을 만큼 햇살이 잘 드는 주방. 그녀는 그 도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새 파일을 열었다. 프로젝트명 누구도 쫓아내지 않는 집. 그날 아침에는 비가 내렸다. 봄비는 한밤중부터 성당의 종소리가 3번째 울릴 때까지 지루하게 이어졌다. 서연은 새벽 첫 수유를 마치고 아이를 막 눕힌 참이었다. 몸은 미열이 있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적셨다. 그녀는 팽팽하게 부어오른 가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찜질할 따뜻한 물을 찾고 있을 때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밖에서 멈췄다. 민준이 들어왔다. 비옷도 벗지 않고 말도 없이. 손에는 금속 클립으로 반접힌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표지 틈으로 파란 볼펜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침대 옆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테이블은 한때 민준이 컴퓨터를 놓고 일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서연의 분유, 진통제, 작은 보온병이 놓여 있었다. 서명해. 민준은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마치 물건 수령 확인서에 서명을 부탁하는 듯한 평범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돌아섰다. 손은 여전히 가슴 위에 둔 채
숨결이 가볍게 끊겼다. 이게 뭔데? 이혼 서류, 합의 이혼. 그 사람이 확실한 명분을 원해.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아. 순간 작은 방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계 초침 소리, 양철 지붕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요람에서 새근새근 숨쉬는 아이의 소리뿐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있었고 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다시 말해봐, 들었잖아. 그 사람은 정식 관계를 원해. 언제까지나 세 번째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지 않아. 당신도 좀 알아서 처신해. 내 몸뚱이는 붙잡아도 내 마음은 못 붙잡아. 그 말은 칼날이 목을 스치는 듯 했다. 찌르지는 않았지만 깊게 베었다. 서연은 똑바로 앉아 찜질 주머니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플라스틱 의자를 테이블 가까이 끌어당겨 서류 뭉치를 열었다. A사 용지 2장에는 모든 정보가 기입되어 있었다. 이름, 결혼 날짜, 이혼 사유, 성격 차이, 자발적 이별. 볼펜은 마치 명령처럼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하고 푸른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검지 손톱 끝에서는 아직 피가 배어나왔다. 병원으로 이사 오던 날, 여행 가방을 끌다가 손톱이 들렸던 상처였다. 손이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파서, 분해서, 추워서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을 시도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첫 글자는 삐뚤삐뚤했고 잉크가 번져 마치 아까 갈았던 산후패드의 핏자국처럼 길게 번졌다. 그녀는 펜을 놓고 숨을 몰아쉬며 민준을 쳐다보았다. 서명 못해. 단 3글자였지만 수백 번의 애원보다 무거웠다.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펜을 다시 집어 서류 뭉치에 끼워 그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는 문으로 직행했다. 사라지기 전 그는 무심한 한마디를 던졌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도 이제 한계야. 문이 닫혔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심장에는 큰 울림을 남겼다. 서연은 몇 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휴지 몇 장이 흩날렸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것들을 줍고 요람으로 다가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가 칭얼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뺨을 대었다. 정상이야. 하지만 따뜻했다. 그 온기에 떨리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아이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준 뒤 안방으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있었다. 울지도 신음하지도 할퀴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그저 햇볕이 들어 마르기를 기다리는 차가운 돌처럼 누워 있었다. 그날 정오,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이웃에게서 어떤 남자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 집에 들어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아이를 안고 누워있는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흰죽 한 그릇을 테이블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뜨거운 죽 사왔어. 먹고 젖돌게 해. 서연은 일어나 숨소리처럼 작게 말했다. 배 안 고파요. 그냥 두세요. 시어머니는 재촉하지 않고 테이블을 정리한 뒤 툇마루에 앉아 머리를 빗었다. 그 여인의 눈빛 속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한 인간으로서의 역할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오후에 비가 그쳤다. 해는 없었지만 하늘이 밝아졌다. 서연은 휴대폰을 열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는 여전히 없었다. 사과도 아이에 대한 안부도 마침표 하나조차 없었다. 그녀는 다시 메모 앱을 열었다. 목록에 2번째 줄이 추가되었다. 산후조리 중인 아내 앞에 놓인 이혼 서류. 이유, 새 여자의 명분, 상처, 측정 불가. 서명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부서짐. 민준이 이혼 서류를 가져다 놓고 떠난 후 작은 집에는 시어머니, 서연, 그리고 요람 속 갓난아기 이렇게 3사람만 남았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처럼 긴장되지는 않았지만 차가웠다. 마치 장마철에 한 번도 불을 떼지 않은 부엌처럼 싸늘했다. 각자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답없는 질문을 건드리지 않으려 움츠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생활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현미죽과 소금뿐이었다. 점심은 삶은 달걀, 데친 나물, 가끔은 말린 생선 한 조각이었다. 밥상을 차려놓고 그녀는 툇마루에서 혼자 식사했다. 서연에게 밥 먹었냐고 묻지도 같이 먹자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문을 잠그거나 무언가를 금지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다락방에 누워 있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배가 아팠고 아이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젖을 몇 모금 빨다가 토해내곤 했다. 어제부터 진통제가 떨어졌지만 누구에게 사다 달라고 부탁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약이 남았는지 묻지 않았고 산후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날 정오, 출산 후 처음으로 서연은 직접 음식을 사러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낡은 지갑을 뒤져 임신 중에 비상용으로 빳빳하게 펴두었던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쓰지 말 것, 갑자기 아플 때 대비라고 그녀 자신이 쓴 메모와 함께 낡은 5만 원권 지폐가 그대로 있었다. 서연은 그중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배를 감싸 안으며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갔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제왕절개 상처에서부터 등뼈까지 날카로운 통증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하지도 누구에게 부축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흰죽과 삶은 달걀 하나, 골목 어귀의 죽집은 너무나 익숙했다. 임신했을 때 수백 번도 더 지나쳤던 곳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그곳에 들어갔다. 남편을 위해 음식을 사가는 아내로서가 아니라 갓 아이를 낳은 엄마가 스스로의 끼니를 챙기기 위해서였다. 죽 뜨겁습니다. 바로 드세요. 죽집 아주머니는 손님이 막 일주일을 갓 넘긴 산모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등줄기를 따라 땀이 흘렀다. 단 5분을 기다리는 동안 손이 너무 떨려서 죽 그릇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가슴에 꼭 껴안아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루에서 옷을 개고 있었다. 무엇을 샀는지 묻지 않고 그저 죽봉지를 힐끗 보고는 무심하게 말했다. 애 낳고 나서 직접 밥 사 먹어야 하니 참 고생이 많구나. 서연은 그녀가 동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책망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짧게 대답했다. 네, 익숙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옷개기를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한숨처럼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다. 자기 아들이 멍청하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서연은 죽을 먹었다. 한 숟가락마다 눈물을 삼켰지만 젖이 돌지 않으면 아이의 황달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떠올리며 억지로 다 먹었다. 그날 밤 서연은 분유를 타기 위해 일어났다. 유두가 갈라져 피가 옷에 배어 나왔기 때문이다. 아이는 배가 고파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젖병을 흔들며 고통의 이를 악물었고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면서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퇴사할 때 가방에 넣어두었던 낡은 노트북. 화면은 켜졌고 키보드는 뻑뻑했지만 불은 들어왔다. 그녀는 작년에 상사에게 제출했다가 외면당했던 원룸텔 설계 도면을 다시 열었다. 모든 선, 건축 기호, 미완성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책상 구석에 있던 연필을 집어들어 두 모자가 살기에 충분한 약 7점. 5평의 새로운 평면도를 빠르게 스케치했다. 햇살이 드는 창문이 있고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만큼 낮은 복층이 있는 공간. 이 도면이 팔릴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 작업은 그녀의 손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었다. 아이는 젖병을 빨고 얌전히 잠들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밖에서는 빗속에서 멀어져가는 찹쌀떡 장수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낯선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누가 저 아이의 아비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 아이를 지켜줄까? 5년 전 건축가 박서연으로 일할 때 그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미니멀하고 실용적이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대학생용 원룸텔 체인 설계를 맡았던 사람이었다. 그때는 아이도 없었고 결혼 생각도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평면도, 환기구, 소방기준, 그리고 무채색의 색상 팔레트로 가득 차 있었다. 렌더링 팀과 함께 밤을 새우고 고객에게 너무 여성스럽다는 비판을 받던 날들도 있었다. 임신으로 잠시 일을 쉬기 전 마지막 프로젝트는 상사가 아이디어는 좋지만 시장성이 떨어진다며 가차없이 그어버렸던 서울 외곽의 3층짜리 원룸텔 도면이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사용하지 않은 아이디어, 버리지 말 것이라는 라벨을 붙인 주황색 하드 파일에 인쇄해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옆에서 얕은 숨을 내쉬며 자고 있는 이 좁고 습한 방 한가운데서 그녀는 그 파일을 꺼냈다. 먼지가 쌓이고 잉크색은 바랬지만 선은 여전히 일정했고 비율은 정확했다. 파일 표지에는 한때 그녀가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리를 도와주었을 때 민준이 썼던 붉은 펜 자국이 남아있었다. 글씨는 번져서 읽을 수 없었지만
기억은 선명했다. 그녀는 조용히 도면을 수정했다. 과거에 급하게 그렸던 계단은 더 느리고 세밀하게 다듬었다. 자연 채광을 더하고 공용 화장실을 재배치했으며 예전 상사가 싫어했던 과한 장식들은 없앴다. 탈진으로 손이 떨리고 수면 부족으로 눈이 흐릿했지만 그녀는 아침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아침 6시 40분, 대학 동기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중에 내가 회사 차리면 너부터 부를 거야 라고 말했던 친구였다. 내 옛날 상사가 퇴짜 났던 도면 있잖아. 그거 보내봐. 낡은 원룸텔 리모델링 급하게 해야 해. 마치 깊은 물웅덩이에서 끌어올려진 기분이었다. 파일명을 바꾸거나 양식을 수정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밤새 수정한 바로 그 도면을 첨부해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는 3년간의 난임 끝에 처음으로 초음파 결과를 기다리던 때처럼 먹먹한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오전 9시 은행 앱에서 알림이 울렸다. 고객님의 계좌에 400 영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내용, 원룸텔 프로젝트 설계비.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요람에서 여전히 깊이 잠든 아이를 두 팔로 끌어안았다. 눈물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낡은 노란색 속삭에 위로 떨어졌다. 몇 분 뒤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가 간직했던 믿음만큼의 대가를 보냈어. 그녀는 그 문자를 저장하고 별표를 한 뒤 부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유지비만 남아 텅 비어있던 은행 계좌를 다시 열었다. 4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출산 후 처음으로 자신의 기술과 머리로 번 돈이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빌리지도 않고 굴욕적이지도 고개 숙이지도 않고 번 돈이었다. 오후에 서연은 골목 어귀의 슈퍼마켓에 가서 아이를 위해 더 좋은 분유 한 통을 샀다. 시어머니가 보고 물었다. 돈이 어디서 났니?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옛날 도면 수정해서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분유통과 아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평소처럼 투덜거리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서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식탁 위 서연의 밥그릇에는 삶은 달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이가 잠들자 그녀는 지혜에게 감사 이메일을 쓰고 컴퓨터에 새 폴더를 만들었다. 새 프로젝트, 박서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앞에 놓였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오후, 비는 오지 않았지만 마당은 여전히 축축했고 공기는 집안의 분위기처럼 무겁고 정체되어 있었다. 세 사람은 아무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조용히 함께 살았다. 서연이 막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재우려던 참에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밖에서 멈췄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스탠드를 세우고 신발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 소리만으로도 그녀는 민준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거의 일주일 만에 그는 예고도 없이 돌아왔다. 철문이 쾅하고 열리고 슬리퍼가 타일 바닥을 끄는 소리에 부엌에서 쌀을 씻던 시어머니도 손을 멈췄다. 민준은 마스크도 벗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은 채 집 중앙으로 직행했다. 그의 손에는 입구가 꽉 묶인 더러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저렴한 분유 한 통과 가장 작은 사이즈의 기저귀 한 팩이 들어 있었다. 그는 마치 책임져야 할 짐을 던지듯 봉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 분유랑 기저귀, 다 떨어지면 알아서 사. 애점 모자란다고 문자 좀 그만하고.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고 일말에 관심도 없었다. 서연은 여전히 방문가에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잠든 아이의 입가에는 젖이 묻어 있었고 손은 엄마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나가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조금 더 꽉 안았다.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오래 고인 연못물처럼 고요했다. 민준은 그녀가 침묵하자 화가 났다. 그는 획 돌아서서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이 뭐라도 된 줄 알아? 프리랜서로 돈 좀 벌었다고 고개 쳐드는 거야? 우리 엄마 없으면 한 달이라도 애 키우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엌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다 민준이 그녀를 향해 쏘아붙이자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 보세요. 저 여자 조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 무시하고 있다고요. 그러고는 서연의 품에서 고르게 숨쉬고 있는 아이를 향해 말했다. 내 엄마 말이야. 빌부터 살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아가야. 그 말은 가위가 되어 누구도 막을 틈 없이 침묵의 장막을 찢었다. 서연의 품에 안긴 아이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에 질린 비명이었다. 마치 어두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몸을 비틀며 울부짖었다.
서연은 대꾸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아이를 안고 방으로 돌아섰다. 나무 문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닫혔다. 하지만 문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는 칼날처럼 심장을 찌르듯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쌀뜨물이 묻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민준을 편들지도 서연을 위로하지도 않았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 비스듬히 놓인 싸구려 분유 봉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 이제 알아서 살아라. 난 늙어서 더 이상은 못 짊어진다.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을 꺼내 스크롤했다. 화면은 그저 도피처일 뿐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마 그 자신도 왜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방 안에서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는 3살 때에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만 있던 좁은 방에서처럼. 하지만 목소리는 갈라지고 막혔다. 눈물이 아이의 이마 위로 따뜻하게 떨어졌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분노처럼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가슴까지 덮어준 뒤 책상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다. 새로운 고객에게 급히 보내야 할 2층짜리 원룸텔 도면을 작업하려 했지만 손이 마우스 커서를 제어할 수 없었다. 컨트롤 파스 S라는 글자가 심장의 혈관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일어나 옷장을 열고 작은 배낭을 꺼냈다. 옷을 접지도 정리하지도 않고 그저 배낭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접어 옷장 맨 아래에 넣고 잠갔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조용히 서명된 결정만이 있었다. 그녀는 떠날 것이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서. 그날 밤 민주는 일찍 돌아왔지만 밥은 먹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에는 밥그릇이 2개뿐이었다. 서연은 내려오지 않았다. 방 안에서 그녀는 온라인으로 돈을 받기 위해 개인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는 법을 배우고 계약금 10만 원을 막 입금한 고객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냈다. 아이는 잠들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서연의 그림자가 바닥에 작지만 선명하게 드리워졌다. 마치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나아갈 것인가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처럼. 출산 후 14일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당 앞 망고나무 가지에서 노란 잎사귀들이 낡은 기와지붕 위로 우수수 떨어졌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창포와 유자 껍질을 넣고 끓인 따뜻한 물로 아이를 목욕시켰다. 아이는 이제 눈을 뜨는 시간이 길어졌고 까만 눈동자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서연은 아이를 바라보며 작은 손가락들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제왕절개 상처는 여전히 붉었고 몸을 숙일 때마다 진물이 나왔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가 햇볕을 쬐었다. 아이의 피부는 노란 기운이 옅어지고 있었지만 눈빛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시장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마당에 앉아있는 두 모자를 보고 말했다. 날씨가 쌀쌀해졌으니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말도, 안부도, 미움도, 그리고 애정도 없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서연은 얇은 서류철을 찻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길게 말하지 않고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제가 서명했어요. 당신도 서명하세요. 민주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지만 그 웃음은 마당 밖에서 부는 바람보다 차가웠다. 마음이 그렇게 빨리 바뀌었어? 당신은 붙잡지 못했지만 아이는 지킬 수 있어요. 그는 서류를 넘겼다. 이혼 합의서의 재산분할 항목은 비어 있었다. 집분할도 양육비 요구도 없었다. 다만 아래의 손으로 쓴 조항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따른다. 이후 학업, 양육,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처럼 고르게 울렸다. 내 아들, 내가 당신한테 맡기지. 내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 말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시린 상처를 남겼다. 서연은 마지막 부분에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붉게 스며들었다. 잉크가 번진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 이별을 말했던 밤 침대 틀을 꽉 쥐었던 엄지손톱 틈에서 배어나온 핏자국이었다. 펜은 떨렸지만 서명은 선명했다. 민주는 서명을 마치고 일어나 밖으로 직행했다. 아이를 보지도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신발에는 젖은 흙이 묻어 있었고 서연이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타일, 바닥에 흐릿한 자국을 남겼다. 저녁에 그녀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가 든 배낭 하나, 분유와 기저귀가 든 작은 가방 하나, 동사무소에서 갓 발급받은 출생증명서가 든 봉투 하나, 낡은 노트북은 남은 가장 큰 재산인 양, 수건에 쌓여 짐더미 한가운데 놓였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다락방을 올려다보았다. 아무 말도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려 씻다만 숟가락 몇 개를 급히 닦았다. 물방울이 스테인리스 대야 위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배낭의 지퍼를 잠그는 소리와 섞여 마치 부서진 결혼의 마지막 족쇄를 조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밤 11시가 거의 다 되어 서연은 아이를 안고 문을 나섰다. 낮에 떠나고 싶지 않았다. 누구의 시선도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은 어디 갔어? 같은 질문도 그리고 최악인 동정의 눈빛도 받고 싶지 않았다.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철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닫혔다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날 밤 서연은 콜택시를 불렀다. 나이든 기사님의 등 뒤에 앉아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아이는 얌전히 잠들었고 엄마의 목덜미에서 얕은 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바람이 등 뒤로 스며들어 등골을 파고들었지만 춥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숫자, 도면, 고객과의 약속이 마치 새로운 운영체제처럼 끊임없이 돌아갔다.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그녀는 친구 지혜가 소개해준 시장 근처 주택가의 작은 단칸방을 얻었다. 약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복층과 전용 화장실, 그리고 이른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창문이 있었다. 집주인에게서 임시로 빌린 낡은 매트리스에 아이를 눕히고 서연은 그 옆에 앉아 누런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공식적으로 싱글이고 자유야. 상대편에서는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넌 누구보다 잘날 필요 없어. 그냥 너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면 돼.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직 채 여물지 않은 잠을 자는 작은 얼굴을 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네가 엄마가 떠나기로 선택한 유일한 이유고 엄마가 절대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될 거야. 단칸방은 새벽시장 뒤편에 구불구불한 작은 골목에 있었다. 벽은 누렇게 변색되었고 비가 올 때마다 타일 바닥은 미끄러웠으며 천장은 키가 170cm가 넘는 사람이 복층에 올라가려면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낮았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곳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이름의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부활의 장소였다. 그녀는 월 30만 원의 화장실 딸린 방을 얻었다. 복층은 낡은 나무로 마감되어 있어 두 모자가 잘 매트리스를 깔기에 충분했다. 매일 아침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희미하지만 선명한 희망의 흔적을 남겼다. 서연은 5시 반에 일어나 아이에게 첫 분유를 타먹이고 서둘러 세수를 하고 커튼을 걷고 컴퓨터를 켰다. 프리랜서 건축 설계 일은 많지 않았지만 친구 지혜의 소개로 작은 모텔이나 식당 리모델링 혹은 홈스테이 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간단한 평면도가 필요한 단골 고객 몇몇을 확보했다. 에어컨도 제대로 된 작업 책상도 없었다. 플라스틱 의자 하나, 작은 접이식 나무 책상, 그리고 무거운 파일을 열 때마다 느리게 돌아가는 낡은 노트북뿐이었다. 아침에는 도면을 그리고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이메일을 보내고 수정했다. 오후에는 아이를 안고 구립문화센터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주 3회 어린이 미술교실을 맡았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가 놀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지혜가 소개해준 미혼모 지원재단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무료로 지원받았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밥을 짓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재웠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면 그녀는 다시 컴퓨터를 켰다. 미완성인 설계 작업을 계속했다. 어떤 날은 책상 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키보드에 머리를 밟고 뺨에 연필 자국을 묻히기도 했다. 어느 밤 비가 몹시 내렸다. 양철 지붕이 하필이면 매트리스를 둔 곳에서 새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복층으로 올라가 임시로 깔아둔 비닐 장판 위에서 2시간을 꼬박 앉아 있었다. 아이를 달래면서 새로운 고객을 위한 3층짜리 모텔, 리모델링 평면도를 손으로 그렸다. 아이가 열이 나며 가볍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부탁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빗속에서 택시를 부를 수도 없었다. 그녀는 비옷을 걸치고 아이를 수건에 싸서 동네 보건소까지 800m를 달렸다. 의사가 아이를 받아들었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손발은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다. 아이가 안정을 되찾고 잠들자 그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의사가 물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혼했어요. 누구랑 같이 사세요? 혼자요. 하지만 제 두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고객은 약속대로 도면을 받았다. 설계 정말 꼼꼼하게 하셨네요. 배수시설은 시공사보다 더 세밀해요. 그들은 그 도면이 경련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열에 들뜬 엄마가 그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월초, 통장에 새로운 공사 계약금으로 4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녀는 그중 15만 원은 방세로 내고 2만 원은 기저귀를 사고 3만 원은 더 좋은 국산 분유를 샀다. 나머지는 저축했다. 함부로 쓰지 않고 쇼핑도 하지 않고 립스틱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집주인이 물었다. 무슨 일 하시는데 집 밖에 잘 안 나오세요? 프리랜서 건축가예요. 어머, 그래요? 되게 멋있게 들리네. 네, 그냥 자유롭기만 해요. 아저씨. 멋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아이를 안고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갔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가로수는 새잎을 틔우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다. 옆에 있던 다른 젊은 엄마가 돌아보며 물었다. 어머, 남편분은 같이 안 나오셨어요? 서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없어요. 혼자예요. 하지만 제 두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아요. 아이가 몸을 뒤척이며 엄마를 쳐다보았다. 그 순수한 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혼의 상처에서 막 벗어난 여자가 아니라 굳건히 서 있는 엄마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비록 손은 아직 아프고 수술 자국은 옥신거리며 심장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날 아침 장막 끝에 드물게 맑은 하늘이 열렸다. 야기점 7평 남짓한 단칸방의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낡은 발매트 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밤새 켜져 있던 노트북 화면의 설계도 위로 곧장 내리쬐었다. 지혜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와 함께 기사 링크가 도착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을 영감 가득한 이야기로. 햇살 드는 집, 그리고 그 집을 지은 사람은 갓난아기 때 이혼을 요구받았던 싱글맘. 서연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벅찬 감정에 목이 맨 채 웃으며 말했다. 너 신문에 났어. 이 바보야. 건설사에서 내가 설계한 프로젝트 홍보 기사를 내면서 깊이를 더하려고 내 이야기를 같이 넣었나 봐. 네가 아들 안고 매트 위에 있는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게 나왔어. 정말 햇살 드는 집이야, 서연아. 내 눈 속의 햇살 말이야. 서연은 조용히 기사 링크를 열었다. 첫 번째 사진은 단순한 단층집의 3D 조감도였다. 침실 2개, 호박 넝쿨을 심은 앞마당, 그리고 집 중앙의 작은 천창. 지붕에서부터 식탁으로 곧장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 한 젊은 엄마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옆에서는 어린 아들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꾸며지거나 연출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이었지만 보는 사람에게 평온함을 주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다. 건축가 박서연, 싱글맘, 힘든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결코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설계한 햇살 드는 집은 현재 경기도 외곽에서 실제로 시공 중이며 또 다른 싱글맘 가정을 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서연은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누군가가 가슴에 맺힌 매듭을 풀어주듯 읽어내려갔다. 단어 하나하나가 빗속에서 아이를 안고 달리던 그 밤. 이혼 후 떨리는 손으로 첫 도면을 그리던 순간 아이가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DWG 파일을 확인 이메일로 보내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기사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갑자기 싱글맘들이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요즘 여성들은 정말 대단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그 안의 빛은 크네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답글을 달지 않았다. 그저 색연필을 손에 쥐고 스케치북에 무언가 그리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동그란 모양의 검은 점 2개로 눈을 그리고 네모난 문과 비스듬한 지붕을 서툴게 그렸다. 마치 그녀가 지난주에 막 그렸던 그 집처럼. 같은 시각 도심의 한 카페에서 한 젊은 여자가 바로 그 기사를 읽고 있었다. 다름 아닌 과거의 내연녀였다. 언니 이혼하세요? 남의 남자 뺏었다는 소리 듣기 싫어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자. 그녀는 서연 모자의 사진을 보고 이내 밀크티 잔을 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질투가 아닌 양심의 가책 같은 공허함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그녀는 그 기사를 메신저로 전송했다. 수신이는 민준이었다. 첨부된 메시지는 짧았다. 내가 틀렸었어. 민준은 습기찬 단칸방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담배는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답장도 숨소리도 없이
타담한 담배가 치직 소리를 내며 꺼질 뿐이었다. 한편 시골, 한때 보금자리였던 그 집에서 시어머니는 우연히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다가 그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녀의 손은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화면을 스쳐 지나갈 때 멈췄다. 그녀는 기사를 확대해 사진까지 내려보았다. 이마에 손을 얹고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다. 산후조리 중에 찬밥을 먹고 모아둔 푼돈으로 죽 한 그릇을 사 먹어야 했던 며느리가 맞는지, 그녀는 그날 밤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갈 때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엄마의 어깨 너머로 마지막으로 이 집을 돌아보던 아이의 흔들리던 손을 기억했다. 그녀의 눈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차오르는 눈물 때문에 흐려졌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조용히 속삭였다. 저 아이는 내 손주를 키운 것만이 아니야. 우리 집안의 명예까지 구한 거야. 그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기사를 인쇄해 4번 접어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관하는 서랍에 넣었다. 낡은 사진들 옆에 액자도 라벨도 없지만 어떤 여성들은 아이 하나와 설계도 한 장만으로도 인생 전체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놓였다. 6월 말 서울의 햇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낡은 원룸촌의 양철 지붕들은 너무 뜨거워져서 서연은 매일 정오마다 아이의 머리에 젖은 수건을 얹어 열을 식혀야 했다. 아이는 이제 뒤집기를 시작했고 눈은 반짝였으며 입은 항상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오물거렸다. 서연은 꾸준히 일했고 설계도면은 점점 더 많아졌다. 고객들은 이제 신림동 사는 싱글맘 건축가라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처음 맡았던 작은 모텔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고객들은 그녀를 더 큰 프로젝트에 소개해 주었다. 외곽에 위치한 미니 홈스테이를 겸한 2층짜리 카페 리모델링이었다. IT 업계 출신의 젊은 사장은 카페 겸 휴양 공간 모델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것이었고 개업에 맞춰 급하게 리모델링 도면이 필요했다. 그는 물었다. 밤에도 작업 가능하신가요? 서연은 대답했다. 저는 제 아이가 잘 때 일하는데 제 아이는 밤 1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아마 가능할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그녀는 기본 도면, 3D 조감도, 기능별 평면도, 그리고 계략적인 물량 명세서까지 완성했다. 파일은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통해 모든 환기구 위치까지 꼼꼼하게 메모를 달아 전송되었다. 고객은 파일을 받자마자 수정 없이 바로 승인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아이의 색연필통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은행 앱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계좌 VCB 2749의 3, 0, 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내용, 휴양 프로젝트 설계비, 300만 원. 회사에 다니는 건축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서연에게는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지갑에 20만 원 이상을 가져본 것이었다. 진짜 땀과 진짜 눈물, 그리고 아무도 동정해주거나 위로해주지 않았던 진짜 밤샘으로 번 돈이었다. 그 돈은 종이 위에 잉크가 아니라 오직 그녀만이 아는 상처를 통해 흘렀던 피였다. 그날 그녀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까다롭지만 정이 많던 주인 아주머니가 이유를 물었다. 서연은 말했다. 네, 일이 좀 더 들어와서요. 좀 더 시원하게,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서요. 아예 2층으로 올라가려고? 아주머니가 반은 놀리듯 반은 궁금한 듯 물었다. 네, 골목 초입에 있는 집으로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서 제 아들이 빛을 좋아하거든요. 너는 좋은 엄마야, 서연아. 내가 보면 알아.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았다. 큰 천 가방 3개뿐이었다. 아이 용품 가방 하나, 옷 가방 하나, 그리고 서류와 노트북이 든 가방 하나. 새 아파트는 예전 단칸방보다 작았지만 베란다가 있었다. 베란다에는 호박 2포기와 페퍼민트 1그루를 심을 수 있었다. 바닥은 타일이 깔려 있어 청소하기 쉬웠고 설계 책상을 놓을 만한 구석과 창문이 있었다. 창문에서는 아침 6시 30분, 아들이 깨어날 시간에 맞춰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 집에서의 첫날, 서연은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벽을 밝혔다. 그녀는 아이를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직접 만든 나무 장난감 몇 개를 풀어놓았다.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소리를 냈다. 마.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을 때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 속으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날 서연은 새로운 도면을 완성했다. 단순하지만 빛으로 가득 찬 단층집이었다. 그녀는 파일 이름을 울 필요 없어 DWG라고 지었다.
이름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울었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작점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왔으니까.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가장 약할 때 나를 버린 사람은 붙잡을 가치가 없으니까. 저녁, 그녀는 아이를 재우고 베란다에 앉아 반짝이는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민준을 생각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세상의 비웃음도 생각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세 가지뿐이었다. 다음 설계도면, 주말 미술 수업 일정, 그리고 기억 속에 울려 퍼지는 엄마라는 부름. 서연이 이사간 후 민준은 잠시 아무 일 없다는 듯 태평하게 살았다. 그는 내연녀와 함께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았다. 회사가 가까웠다. 내연녀는 아이 없이 넓은 유리창과 발코니에서 마시는 모닝커피, 주말마다 떠나는 여행, 그리고 SNS에 올릴 감성적인 사진들로 가득한 신혼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인스타그램의 글귀처럼 길지 않았다. 이혼 후 단 2달 만에 민준이 다니던 회사에서 직권 남용 및 직장 내 분위기 저해에 대한 내부 감사를 전 직원에게 통보했다. 설계팀장이었던 민준은 자신의 절친이 대표로 있는 시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류 결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사가 확대되면서 회사는 수많은 부정의 징후를 추가로 발견했다. 처음에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는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규 위반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퇴직금도, 추천서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자리를 양보하라고 자신있게 충고했던 내연녀는 이제 월세 날짜가 다가오고 임대 계약은 끝나가는데 민준이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기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컵라면으로 바뀌었고 주말에는 여행 대신 좁은 오피스텔 안에서 뒹굴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남자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늦잠을 자는 동안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났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메모지만 남겨져 있었다. 당신을 뺏어와 보니 아무도 당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은 메모지를 들고 한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전화하지도 문자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런 말들이 선택받았음에도 지킬 줄 몰랐던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돈도 사람도 다 잃은 민준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떠났던 집. 이번에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감히 힘을 주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신발 소리가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곧 터질 것 같은 무언가를 깨트릴까 두려운 듯했다. 그가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서연이 짐을 싸서 나갈 때, 아이가 엄마의 어깨 너머로 이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손을 흔들 때 침묵했던 그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아들을 포옹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익숙한 마루에 앉아 차를 따르며 마치 판결문을 읽듯 말했다. 네 처자식이 떠난 건 그 애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산후조리도 못한 사람한테 이혼 서류 내밀 때부터 잘못됐어. 아비 노릇, 남편 노릇 할 줄 모를 때부터.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널 용서해 줄 거라. 착각할 때부터 잘못된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변명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댈 곳이 없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자신을 감싸줄 수 있었던 어머니조차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한때 자신과 서연의 결혼 사진이 걸려있던 낡은 방에 다시 누웠다. 지금은 텅 빈 벽에 햇볕 자국만 얼룩져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켜 낡은 사진 앨범을 다시 열었다. 갓 100일이 지났을 때의 아들 사진이 보였다. 손은 여전히 쭈글쭈글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그는 서연의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이내 손을 뗐다. 화면에는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텅 빈 집 앞에 서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는 한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보듯 자신을 쳐다보는 어설픈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토요일 오후 서울의 하늘은 불타는 듯했다. 뜨거운 햇살이 자유시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을 비추었다. 서연이 자주 들르는 유명한 길거리 국수집이 있는 곳이었다. 낡은 스테인리스 테이블 3개와 임시로 친 타프가 전부였지만 국물은 항상 뜨거웠고 튀김은 바삭했으며 특히 아이가 엄마와 함께 앉을 수 있는 작은 나무 의자가 있었다. 그것이 서연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였다. 단순하고 서민적이며 아무도 두모자에게 관심을 두거나 이것저것 묻지 않았다. 그날
그녀는 옅은 색 셔츠에 편안한 바지를 입고 아이를 위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1살이 넘어 아장아장 걸었고 엄마, 뜨거 같은 몇 마디 말을 옹알거렸다. 그녀는 부드러운 아기용 하넷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손에는 물병을 든 채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천천히 걸었다. 국수집은 삼거리 모퉁이, 낡은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두 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오늘 또 잘생긴 꼬마 손님이 오셨네. 이리 와 앉아. 제일 시원한 자리야. 서연은 미소로 답하며 아이를 의자에 앉혔다. 아이는 얌전히 앉아 다리를 흔들며 끝없는 호기심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그녀는 물티슈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작은 사이즈 한 그릇과 보통 사이즈 한 그릇을 주문했다. 멀지 않은 곳,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 뒤에서 한 남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헬멧을 쓴 채 그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멀리서 서연을 지켜보았다. 스토킹이 아니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없는 사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들을 감히 다가가지 못한 채 그의 손에는 수입산 빨간색 나무 자동차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집에 있을 때 빨간색을 좋아했다. 민준이 빨간 셔츠를 입을 때마다 아이는 귀여워 옷자락을 붙잡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엄마와 함께 국수를 먹고 있었다. 얌전하고 깨끗하고 머리는 단정했으며 피부는 혈색이 좋았다. 멀리서 보면 누구도 그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저기 서 있는 남자가 엄마의 제왕절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혼 서류에 서명했던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민준의 시선과 마주쳤다. 거리는 불과 20m. 아이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이상해. 서연은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민준을 보았다. 두 시선이 마주쳤다. 인사도 미소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아이에게 대답하지 않고 아이의 입을 닦아준 뒤 손을 더 꽉 잡았다. 마치 바람이 불어와 희미한 무언가가 언제든 아이를 자신의 손에서 낚아채 갈 것처럼 아주 꽉.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손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장난감 봉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아이를 일찍 재웠다. 아이는 이제 혼자 옆으로 누워 이불을 덮고 엉덩이를 토닥여달라고 칭얼거릴 줄 알았다. 그녀는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온한 얼굴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고객을 위한 미완성 도면 작업을 계속하려던 참에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전히 저장되지 않은 옛 번호. 마침표도 없는 짧은 글이었다. 아이를 만나고 싶어. 난 모든 걸 잃었어. 서연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읽었다.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지만 아무런 답장도 입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아이 옆에 누워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른 숨소리를 들었다.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난 아직 잃지 않았어, 아가야. 난 네가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진 거야. 그날 오후 하늘에는 가벼운 바람이 불고 잿빛 구름이 초가을의 희미한 햇살마저 가려버렸다. 서연이 사는 2층짜리 낡은 연립주택은 페인트가 벗겨진 초록색 철문이 있었고 문 밖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늙은 나무가 서 있었다. 그날 서연은 어린이 미술교실에서 아이를 막 데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모자는 한 손에는 물감통을, 다른 한 손에는 아이가 막 완성한 작은 그림을 들고 있었다. 빨간 지붕과 그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아이가 아장아장 계단을 올랐다. 서연이 뒤따랐다. 그녀가 허리를 숙여 자물쇠를 열고 철문을 밀려던 순간 문 바로 앞에서 한 그림자가 불쑥 일어섰다. 민준이었다. 그는 전화를 하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마치 자신이 버리고 떠난 곳 앞에서 평생을 무릎 꿇어온 순례자처럼 문 앞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얼룩진 타일 바닥 위에는 3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다. 수입산 어린이용 우유 한 팩, 비싼 원목 장난감 상자, 그리고 두툼한 돈 봉투. 모든 것이 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더 이상 오만하지도 회피하지도 않는 그저 마른 나무가 비를 기다리듯 공허함과 약간의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낯선 남자를 보았다. 아이는 엄마의 바지 자락을 붙잡고 등 뒤로 숨으며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 이상해. 누구야? 그 질문은 작은 조약돌처럼 떨어졌지만
마당 전체를 파문으로 일렁이게 했다. 민주는 굳어버렸다. 두 눈은 붉어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으며 손은 마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으려는 듯 가슴 위에 얹혀 있었다. 서연은 허리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고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눈물 한 방울도 고통이나 통쾌함의 기색도 없이 그저 불 꺼진 기나긴 밤들을 홀로 지나온 사람의 명료함만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민준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말했다. 이 아저씨는 엄마가 한때 믿었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란다. 민주는 그 말을 망치가 가슴을 내리치듯 그리고 자신이 아내의 제왕절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날부터 직접 써내려간 판결문처럼 똑똑히 들었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흙 묻은 신발, 달아빠진 셔츠깃, 빗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 한때 자신있게 바에 들어가 비싼 술을 고르고 따뜻한 가정을 가졌던 남자는 이제 친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선물 꾸러미와 함께 홀로 남았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초대하지도 않았다. 원망도 증오도 없었다. 그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뿐이었다. 철문은 세게 닫히지 않았지만 단절을 알리기에는 충분했다. 안에서 아이는 의자 위로 뛰어오르며 그림을 펼치고 까르르 웃었다. 아이는 지붕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이건 엄마고 이건 누구 그릴까? 서연은 아이 옆에 앉아 펜을 들어 종이에 가볍게 점을 찍었다. 네가 그리고 싶은 사람을 그리렴. 초가을의 정오, 서울 하늘은 덥지는 않았지만 숨막히게 답답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날씨였다. 서연이 막 아이를 재우고 났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3번, 그리고 멈춤.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는 아내 사람이 아직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노크였다. 그녀가 나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낯설지 않지만 오랫동안 마주하지 않았던 여인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머리카락은 더 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으며 잠을 설친 탓에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짙은 갈색의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얇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네모 반듯하게 접힌 손수건, 한 묶음과 작은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액자 속에는 서연이 예전에 SNS에 올렸던 사진에서 오려낸 활짝 웃고 있는 손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환심을 사려 하거나 애원하는 기색은 없었다. 서연은 말없이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은 여전했다. 햇살이 드는 창문 덕분에 깔끔하고 밝았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꺼지지 않은 채 작업 중이던 설계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다. 아들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안정된 심장 박동처럼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아무도 테이블 위에 찻잔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잠시 후 그녀는 물컵 옆 테이블 위에 액자를 올려놓았다. 시장 근처 사진관에서 인화했어. 구겨지지 않게 액자에 넣으라고 하더구나. 네게는 제대로 된 사진이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 서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뜨거운 물병을 들어 시어머니 앞에 빈잔에 물을 따랐다. 고맙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마치 10배는 더 무거운 것을 받듯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외면하기로 선택했던 옛 며느리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방안을 둘러보았다. 내가 널 탓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자존심의 껍질을 스스로 벗겨내듯 천천히 말했다. 내가 민준이 편을 든 건 그 애가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어. 두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네 편을 들면 그 애가 날 버릴까봐, 결국엔 내 손주까지 잃게 될까봐. 내가 겁쟁이였어. 침묵이 가장 많은 것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구나. 서연은 마주 앉아 자신의 찻잔을 들고 있었다. 시선을 피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서 물러서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조용했다. 네가 그날 밤 손주를 데리고 나갈 때 나문가에 서서 다 봤어.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다.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이내 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얇은 커튼이 부드럽게 날렸다. 비스듬한 햇살이 액자 위로 곧장 쏟아졌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주 앉은 어른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시어머니는 얼굴을 닦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것으로 그녀가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접어 액자 위에 올려놓고 일어섰다. 네가 날 용서하길 바라지 않는다. 다시 어머니라고 불러달라고도 바라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 아이에게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방 전체를 침묵시킬 만큼 힘이 있었다. 어머님, 차가 식었어요. 새로 타드릴게요. 그 대답은 용서도 거절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서연이 자신의 아들에게가 아니라 산후조리 기간 내내 안부 한마디 묻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한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서 있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고 손이 가늘게 떨렸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 말은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해야만 했던 말이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눈은 약간 시큰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시어머니 뒤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 해는 이미 높이 솟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한때 서로를 향해 침묵했던 두 여인 사이의 연결고리처럼 아이의 액자가 놓여 있었다. 일요일 오후 구민회관에서는 이혼 후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주제로 한 여성을 위한 생활기술 강좌가 열렸다. 현수막도 마이크도 유명한 강사도 없었다. 그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임시로 빌린 낡은 강의실, 윙윙거리는 선풍기 몇 대, 그리고 각자의 부서진 이야기를 어떻게든 꿰매보려는 20명 남짓의 여성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무언가를 공유할 생각이 없었다. 친구 지혜의 초대로 온 것이었다. 친구는 말했다. 네가 이야기해야 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보다 너 같은 사람 이야기가 더 필요할지도 몰라. 서연은 가장 바깥쪽 의자에 앉았다. 왼쪽에는 새아이의 엄마가, 오른쪽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지 2달 된 젊은 여성이 있었다. 모두가 마치 배신당한 여성들의 정신적 유니폼처럼 조용한 체념에 빛을 띠고 있었다. 워크숍 진행자는 용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 다부진 체격의 눈빛은 밝았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늘은 누구도 누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서로에게 이야기해주는 시간이에요. 준비되신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세요. 이미 3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맞았던 사람. 남편이 집문서를 담보로 내연녀에게 차를 사준 것을 발견하고 집을 나온 사람. 부모님이 슬퍼할까봐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 모든 이야기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모든 목소리는 마치 불과 냉각을 거쳐 단단해진 강철 조각 같았다. 용이가 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서연은 일어섰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등은 꼿꼿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옅은 크림색 벽에 그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도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마치 메모를 읽듯 담담한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저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빗속에서 아이를 안고 달렸고 책상이 없어서 원룸 바닥에서 첫 설계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친아버지에게 이 아저씨는 누구야? 라고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용서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 다시 묻는다면 솔직하게 말할 겁니다. 저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수 소리도 속삭임도 없이 마치 누군가가 거울 위에 흐릿한 먼지를 닦아내자 모두가 자신을 본 듯한 아주 선명한 침묵이었다. 모두가 한때 민준 같았음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버렸음을, 침묵함으로써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했음을, 그리고 자신의 내면 속 추악한 부분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고통받기를 바랐음을 깨달았다. 서연의 등 뒤 벽에는 그녀의 아들이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지난주 어린이 전시회에 그녀가 가져온 작품이었다. 그림의 제목은 햇살 드는 집, 작은 빨간 지붕집, 호박 넝쿨이 있는 마당, 그리고 햇살 아래 서 있는 2사람. 큰 사람은 엄마, 작은 아이는 아들,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덤불 뒤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비스듬히 서 있었다. 워크숍이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일어나 줄을 서서 나갔다. 어떤 이는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고 어떤 이는 그저 미소 지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더는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답은 이미 충분했다. 서연은 남아 책상과 의자를 정리했다. 마지막 의자를 정리하고 그녀는 벽에 걸린 아들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짓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아들. 너 때문에 엄마는 아무도 원망할 필요가 없어졌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바람 속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듯했다. 아쉬움인지 아니면 이미 놓아버린 것인지 어떤 고통은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큼 충분하다. 어떤 이별은 다툼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제왕절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서류 한 장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가장 깊은 나약함의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강해지기 시작한다. 서연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현대 한국의 수많은 여성들의 축소판이다. 참고 숙이고 감내할 줄 알지만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는 일어설 줄도 아는 여성들. 그녀는 복수하거나 울부짖거나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아버지가 첫 순간부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작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 길을 택했다. 창문도 에어컨도 변변한 책상 하나도 없더냐. 2.7평의 단칸방에서 그녀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첫 설계 도면은 열이나 경련하는 아이의 숨소리 옆에서 밤을 새워 그려졌다. 통장에 입금된 모든 돈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낸 매 순간, 한밤중에 일어나 분유를 타던 매 순간, 떨리는 손으로 고객에게 이메일 답장을 보내던 매 순간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곁에 아무도 없을 때 한 엄마 한 여성이 얼마나 강인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해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우유 한 팩, 장난감 하나, 그리고 뒤늦은 사과와 함께 문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왔을 때 아이는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그것은 더 이상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아니라 운명의 무의식적인 선언이었다. 시간은 다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책임을 회피했던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 서연의 대답. 이 아저씨는 엄마가 한때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란다는 원망도 증오도 없는 그러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조용한 판결이었다. 그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뿐.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교훈은 아마도 필요 없어라는 세 글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선택할 수 없지만 고개를 들고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주저앉을지 기다릴지 아니면 떠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이다. 하지만 모두가 용서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뉘우침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숙이다. 그녀는 복수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그녀는 성장하는 법을 배웠다. 용서할 필요도 되찾을 필요도 없이 그저 품위 있게 살고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고 어느 맑은 아침 아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햇살을 향해 걸어가는 것. 우리는 반드시 뛰어난 누군가가 될 필요는 없다. 그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일종의 용기다. 그리고 지금 붕괴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믿으시길. 오늘 당신이 다시 일어나 얼굴을 닦고 계속 나아간다면 내일의 당신은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멀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파하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매일 좋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